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조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문제죠. 여기가 이제 그 법령이 바뀌다 보니 출제가 될 거로 예상을 했었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변경된 내용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원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이제 출제 포인트에 약간 살짝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뽑아서 문제를 냈어요.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항상 안 되는 거에 모두 골라라는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기역이 2개, 니은이 3개, 디귿이 3개, 리을이 2개, 미음이 2개. 그러면 니은이 2개에 3개가 있고 디귿이 3개가 있으니까 니은 디귿이 있는 쪽이 많을까? 뭐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위원은 3가지 분류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과방 기행국에서 추천하는 기관장이 추천해서 지명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관장이 추천을 하면 과기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임명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리고 위촉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3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과방 기행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이 과방 기행국이 기관장이 지명한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 기가 그러면 정확하게 아니었으면 기재부냐 기상청이냐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사실 여기 기는 기상청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재부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죠. 지명하는 경우. 여기 기상청이 기관장이 지명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이 없는 거를 다 지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니은은 당연히 되잖아요. 되니까 니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니은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거는 박스에 5가지 지문이 있지만 지문 3개씩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몇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을 몰라서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디귿이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지상파 TV 방송에서 지역방송 사업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에 있는 사람. 재난방송 총괄하는 건 맞아요. 지상파 텔레비도 되고 다른 텔레비도 되는데 지역은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문제를 낸 거고요. 리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업다학에서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교수로서 재직하는 사람.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조교수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조교수 이상. 그럼 조교수 이상엔 조교수도 들어가고요. 부교수도 들어가고요. 풀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구분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니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니을도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뭐가 잘못됐냐? 재난이나 방송 관련된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거 몇 가지만 알아도 답은 쉽게 2번으로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정리를 하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중앙위원회 필수로 바뀌었죠, 요번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럼 어떤 중앙재난방송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거를 심의하느냐?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전파 방안, 방송자 간의 역할 분담이죠. 협력체계 구축, 언론 공개할 재난정보 결정, 법령 및 제도 개선사, 기타, 방통위원장, 과기부 장관, 요청, 위원장이 필요한 사유. 이런 거를 역할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냐? 위원장은 이 재난방송, 방송 관련해서는 우리 방통위로 생각하시는데 과기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과기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보조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는 부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 중에 부위원장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부위원장이 있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사는 누가 되느냐? 과기부 재난방송 업무 공무원 중에서 이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지명. 부위원장은 자기들끼리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위원은 위원들은 어떻게 되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까 있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입니다. 이내. 그리고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과방기행국으로서 고위공무원당 상당 공무원 중에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과방기행국. 그럼 이 과방기행국 말고 나머지에는 고위공무원당 상당 공무원 중에 재난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추천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기부 장관이 또 주도적으로 임명을 하는데 방통위원장과 미리 협의를 한다. 방통위원장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3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 과기부 장관이 그냥 직접 위촉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통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민간인들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요청하느냐? 지상파 재난방송 총괄자인데 지역방송은 아니라는 거죠. 종평 보도 전문 재난방송 총괄자, 대학교 재난방송 조교수 이상, 그리고 재난방송 연구기관이나 단체 종사 경력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아까 나왔던 게 지상파 중에 지역방송인 거 제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회의는 어떻게 되냐? 소집은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하는 에서 누가 소집을 하냐?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개의와 의결 절차는 구성원의 2분의 1, 의결의 당연히 출석위원회 2분의 1의 찬성이다. 그래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딱 이게 몇 명인지 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제적위원이 아니죠. 제적이 없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바뀐 것 중에 아까 중앙위원회가 필수로 됐고,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도 필수가 됐고, 시군구는 옛날과 동일하게 임의사항이다. 요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 문제는 안 나왔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방기행국을 외웠는데, 이 기상청인지 기재부인지 헷갈리면 이것도 헷갈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암기 코드를 외웠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매칭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상파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을 제외한다고 돼 있고요. 이에 반해서 텔레비전 방송 채널 사업자는 지역방송자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조교수 이상이라는 거, 경력 5년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이게 강제를 하느냐, 임의로 하느냐가 출제 포인트였었는데 이게 안 나왔다고 안 나온 거죠. 다음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문제를 보면 다시 보면 얘는 기재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지상파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 사업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제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교수 이상이다. 그러니까 부교수도 해당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다. 이게 틀린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재난의 예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죠. 그럼 어떤 것이 틀린 거 3개를 찾고 맞는 걸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내용이 정확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책기관장은 소관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되게 어렵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 예방에서 기본적으로 재책기관장의 예방 조치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제일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대체교환, 획특방제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 예측 정보, 체계 구축, 교육 훈련, 홍보, 안전관리 재정,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특정 관리 대상의 조치, 재난방지 시설의 점검 관리, 재난관리, 관리 자원의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재책기관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맨 앞에 명시하고 있죠. 사실 답은 이게 1번이 벌써 답이 된 것 같아요. 맞는 표현 같아요. 일단 냅두고요. 그럼 다른 게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니까 요청이 하나여서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정보원 등의 이제 관련 기관 장들은 행안부 장관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또 나왔죠. 3번. 관계중앙행정기관 소관 재책기관장이 해당 업무를 폐지, 정지, 변경할 경우에는 행안부장과 협의 없이 안전조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 핵심 기반은 지정할 때와 폐기할 때가 좀 다르죠. 지정할 때와 취소, 취소, 이렇게 할 때가 다르죠. 지정할 때는 의협심을 해야 되고요. 취소할 때는 의견 청취는 없고 협의와 심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 청취는 소관 재책기관장, 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요. 지정할 때는 협의를 행정과 먼저 협의를 하고 심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집기종, 우리 조정위에서 심의하는 거 집기종 있었잖아요. 집행계, 그 다음에 핵심 기반의 지정. 예, 이거는 이제 뒤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종합기획 관련된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협심을 하는 반면에 취소할 때는 의견 청취는 필요 없고 협의와 심의만 거치면 되죠. 그래서 협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4번 행안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의 보호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기반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이런 계획을 통보해야 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 통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 시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이 1번이 있다 보니까 뒤에 게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그 예방에 보면 처음에 나온 재택기관장의 재난 예방 조치가 나와요. 그래서 재택기관장들은 이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재난 예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재택교환 획득방 이렇게 외웠었죠. 대체교환 획득방제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대는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 체는 뭐 이런 예측과 예측 정보에 관련된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교는 교육 훈련 홍보, 그 다음에 안은 안전관리, 그러니까 재난이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거죠. 법률과 법령을 이렇게 쭉 이어서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낸 거다. 여기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 아까 답이 맞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핵은 국가핵심 기반의 관리, 그 다음에 특은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조치, 재난방지 시설의 점검관리,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뒤에 이제 연관해서 나오죠. 예방에서. 특히나 이제 요 핵심 기반의 관리에 대해서와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방지 시설, 뭐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는 핵심적으로 나오죠. 재난관리 자원은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빠져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예방에서 나오는 영역들의 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 요 내용이 예방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뭐 요즘에는 재난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련해서 재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럼 예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이 사실 있거든요. 기능 연속성 계획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내가 쓸 수 있는 논술 답안의 키워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정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이게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관련 기관장, 대부분은 국정원이겠죠. 네. 하여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 기관장이 정보를 행장은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요청이 없어도 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기관장은 정보를 행안부장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 관련 기관장은 또 수시로 요청이 없어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문제인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국가핵심 기반 지정할 때 취소가 될 때 핵심 키워드인데요. 지정할 때는 의협심, 취소할 때는 의견 청취는 굳이 필요 없이 취소하는 거니까 협의와 심의를 통해서 한다. 지정할 때는 그 재택기관장이나 그 시설관리자가 여기가 필요하다, 만다 이런 것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겠죠. 각 그 중앙행정기관장 기능별로. 그 다음에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필요시에는 이걸 좀 하는 것을 권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고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이게 없다가 이게 반영이 된 거라서 여러분들 요거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정하거나 취소, 이 국가핵심 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관보에 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안전보장에 필요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국가핵심 기반이 다 이게 중요한 시설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안전보장 때문에 이거를 지정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또 이제 적에게는 이게 좋은 정보가 되다 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가핵심 기반을 지정을 했게 되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이 관리 실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강제로 하는 거냐, 또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보호계획 수립은, 지침을 먼저 통보해줘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관계중앙기관장에게 각 기능이 있잖아요. 국가핵심 기반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립 지침을 통보를 해주면 그때 이제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소관 분야 보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죠. 누가 하겠어요? 관계중앙장이 하고 통보는 누구한테 한다? 관리기관, 해당 관리기관, 소관 분야의 관리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수립해서. 그러면 이 소관, 국가핵심 기반 보호 계획을 이 관리기관장은 수립해서 시행하겠죠. 다 강제사항이죠. 강제 안 하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강제로 돼 있어요. 다 강제입니다. 그래서 보호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국가핵심 기반에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호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실태 점검은 누가 하느냐? 행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데 관리 실태 점검 계획을 먼저 통보를 관리기관장에게 국가핵심 기반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막 올 수 없잖아요. 이 국가핵심 기반인데 막 와가지고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죠? 이번에도 나온 거고요. 긴급시 통보와 생략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를 시정을 권고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고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장은 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관리 실태 할 때 전문 기능 국가정보원장이 전문성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할 경우에는 관리실태 점검을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해야 돼요. 여기 아까 둘 다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대비 관련된 문제죠. 대비 관련된 문제인데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에 관련돼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틀린 거 3개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답은 4번에 있었어요. 4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어차피 이 4번에 있다 보니까 다 읽어야 되는 사항이 됐죠. 그러면 1, 2, 3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가 대비잖아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기에 그 사항을, 위기를 조기에 종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보니 대비하는 거죠.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위기관리 매뉴얼이에요. 그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작성자는 우리 재난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확인하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볼게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 이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은 3가지가 있잖아요. 딱 보면 국가 차원이니까 1, 2, 3가 있으면 제일 높은 거구나.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2번째 거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매뉴얼이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돼야 된다. 느낌으로도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거를 굳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1번은 표준 매뉴얼이잖아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여기고, 그 다음에 대응 실무 매뉴얼은 아니다. 제주기관장이 작성한 거는 맞죠. 여기도 작성하고 여기도 작성하는데 대응 실무 매뉴얼은 재난관리 주관기관 플러스 뭐 지정한 뭐 관계기관이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행안부 장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작성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여러분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분기가 아니라 우리 반기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행안부 장관이 아무리 뭐 조직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분기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반기로 되어 있어요. 반기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실태는 반기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수시니까. 그리고 시정 및 보완 권고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 보완 권고입니다. 권고. 이것도 권고예요. 그래서 표현이 2가지가 잘못됐다. 이 반기도 틀렸고 시정 보완 권고입니다. 권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같은 그 제주기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게 뭐 이거 명령을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시정 보완 권고라는 거 이 2가지가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 위원장 1명 이외에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검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우리가 통상은 뭐를 제외하고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누구를 포함한 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1명을 포함한 200명이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말장난을. 그리고 4번은 이제 맞는 건데요.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합에 따라 그러니까 위기관리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 개발할 수가 있죠. 이 연구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 유형에 따른 국민행동력의 표준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복구 단계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표준화할 것인지, 현장에서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 그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보완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 매뉴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매뉴얼과 표준화된 매뉴얼은 틀려요. 위기관리 매뉴얼 종류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그냥 여기 표준화된 매뉴얼하고 다른 겁니다. 그 표준화된 매뉴얼은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은 이 3가지가 돼 있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이에요. 그 말표현 자체에 표준, 대응, 실무, 현장조치, 행동, 그 의미에 이 성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관리 체계, 관계기관의 임무 분장하는 관계기관의 임무 역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실제 대응하는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현장조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작성되는 표준은 당연히 아까도 했지만 재난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작성하는 게 주가 돼 있어요. 여기 두 개까지는. 그렇지만 표준 매뉴얼도 우리 다수 제주기관이 물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재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할 수도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주기관이 작성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 절차가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제주기관장이 작성할 수도 있고 제주기관장 말고도 관계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관계기관이 작성할 수도 있다. 현장조치 매뉴얼은 위기대응 매뉴얼, 이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이 누가 이걸 작성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정한 그 기관회장이 작성하는 거예요. 니가 작성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제주기관장이 이 소관 분야 각각의 소관 분야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조정해주고 승인해주고, 그럼 승인을 받은 거 누가야? 제주기관이 관계기관장이 작성했다. 그러면 누가 승인해준다? 제주기관장이. 여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도 누가 승인해준다? 제주기관장이. 그리고 이 2개에 관련해서 누가 지도한다?
제주기관장 관리 신규 작성 변경 시에 어떻게 한다?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준다. 아, 제주기관장이 다 하는데 그 위기 자기 소관 분야에서 하는데 조정해주고 승인해주고 지도하고 관리해주는데 신규 작성하고 변경하면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주는구나. 아까는 여기 승인을 받은 반면에 여기는 통보해주는구나. 제주기관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독특하게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제주기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이 시도지사가 제주기관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두 군데 다 보고를 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아,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면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보고에 대한 대상은 시도지사가 제주기관장과 행안부 장관 두 군데 보고하는구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누가? 제주기관장이 둘 다 작성할 경우는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제주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기관장은 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그 다음에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여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보시죠. 여기 이렇게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점검하는 거는 여기 제주기관장이 이 두 가지 점검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통보도 해줘야 돼요. 이때 요거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행안부 장관이 이런 요 세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거는 반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아까는 제주기관장은 요 두 가지만 했었죠. 요 두 가지만 했었고 그거에 대한 통보를 행안부 장관에게 했었죠. 이에 반해서 행안부 장관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반기 단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성이나 운영 실태를. 그리고 수시점검도 가능하고 시청하고 보완한 거를 권고하는 거죠. 권고. 네. 작성한 주체가 제주기관장일 수 있고 행정기관일 수 있으니까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할 때는 작성하고 나서 제주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주기관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안에 얘 두 가지는 조정하고 승인하고 지도하고 관리하죠. 지도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건 아니에요. 조정, 승인, 지도, 관리고 여기 두 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기관이. 이에 반해서 행안부 장관이 전체를 단기 단위로 작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오겠죠.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는 대비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주기관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요 두 개에 관련해서는 제주기관장이 조정, 승인, 지도 관리를 하고 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 전체에 대해서 단기 단위로 점검하고 시정 보완 권고를 할 수 있다. 요게 제일 헷갈립니다. 그 중에 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시군구청장이 작성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가 제주기관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은 200명이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포함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여기 보면 과장급으로 되어 있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제주기관은 과장급 이상, 제책기관은 담당 공무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위원장도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 중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응에서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대한 부분이죠. 지원 등에 대한 권한에서 옳지 않은 거. 역시나 하나 틀린 것 찾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대응에서 긴급 구조 파트에 이제 한 부분으로 나와 있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역 통제단장은 긴급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장에게 소속 요원들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 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의 지원은 경비는 긴급 구조에 참여한 수, 동원 장비, 사용 물품 등 긴급 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기준에서 누가 정한다? 지역 통제단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통제단장이 정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딴 데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지역 통제단장이 정하는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죠. 맞는 표현이에요.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역 통제단. 아까 경비 줄 수 있는데 절차가 있겠죠? 그러면 요청을 받는 사람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애매하면 이렇게 해놓고요. 지역 통제단장은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대하여 긴급 구조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민간인데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공부를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4번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3번 4번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훈련 지원하는 거지 뭐 실시를 내가 지역 통제단장이 직접 시키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맞힐 수도 있었던 영역일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긴급구조 대응의 긴급구조 항의 이 사망 부분에 민간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경비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시행령에는 아까 본 표현대로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역통제장은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일부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는 니네들이 전부 경비의 일부를 주든 말든 니네들이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네가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다가. 그랬더니만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우린 전부 일부를 지원할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지원한다 때문에. 이런 건 독특한 거죠. 지원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해놓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지원하는 기준을 누가 정한다?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그래서 별표까지 이제 제 기본교재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지역통제단장이 어떤 걸 고려한다? 민간구조 참여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돈을 더 주든지 말든지 하겠죠. 동원장비 얼마나 사용했냐, 상황 물품이 얼마 등이냐, 이런 사람이나 물적인 것들을 기준해서 지역통제장이 한다. 이건 어디? 민간만 한다, 민간. 그래서 이런 경비, 이렇게 이런 필요한 기준을 지역통제단장이 정하는데, 이 경비를 받으려고 하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있겠죠. 근데 돈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양식이 있겠죠? 그게 행안부령으로 있는 거예요, 양식이. 그 양식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죠. 이거 이해하셨죠? 네, 양식에 따라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요청을 받으면 사실 하고 돈이 있으면 전부 일부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역통제단장. 지역통제장이 누구예요?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해경 관련된 거 거기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통제단장은 이 민간 긴급구조기관이 이게 경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런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조활동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 장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장소 지원입니다. 장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홍보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 지원할 수 있다. 행사 지원입니다. 네,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는 겁니다. 장소 제공하고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를. 그래서 여기 4번 문제가 민간구조기관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니죠. 다시 보면 훈련을 장소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공부하면 좀 하죠. 우리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법령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계해서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으면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서 내죠. 그래서 우리 일장의 총칙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긴급구조 지원기관은 이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운영체계 등 능력을 보유한 기관과 단체다. 그 단체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다. 또는 어떻게 했다? 국산 보급과 교환의 경기 삼방질. 그렇죠. 국산 보급과 교환의 경기 삼방질. 이게 정보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군 관련된 거. 그래서 동전 대응 응탕령. 동전 대응 탐영. 이렇게 정해요. 종전 대응 응탕령, 탐당령 이렇게 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문제 내면 이거 내우기 4개 상상해 좋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간, 여기 긴급구조 기관 중에 민간이 어디겠어요? 여기 의료도 민간이 될 거고요. 대한덕지사저도 민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응급의료기관 등등등등의 중앙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이런데 다 민간일 거고요. 전국재해구호협회도 민간이죠. 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중앙민간협의협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응급정을 체결한 단체,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단체들이 긴급구조 지원기관이구나. 그러면 그 지원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할 수 있다? 지역통제단장 할 수 있다는 게 나왔고요.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기관이죠. 그래서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이런 위에 아까 본 거를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대비해보면 훈련을 하죠. 재난 대비 훈련할 때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은 훈련 참여기관이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참여기관이 돈을 부담하는 반면에 민간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훈련 주관하는 부대 기관회장이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돈을 줄 수도 있구나, 민간인에게는.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대응의 마지막 보면 이 민간 긴급구조기관장, 지역통제단장이죠. 다시 해제가 되면 긴급구조기관이고요. 긴급구조기관에게 능력평가를 하죠. 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이런 기관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긴급구조기관 내에 민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런 능력을 갖춘 데는 1년 열에 2년 이렇게 열에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민간 긴급구조기관이 뒤에 나온다. 1년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들은 훈련 결과 인정하는 기간, 자체평가가 있는 기간. 2년 연장하는 데는 종합평가 기준 이상 된대. 다음에 응업sek절, 아까 응업sek절 한 데 있었죠? 긴급구조기관. 그런데요. 그래서 필요 능력을 확인받는데.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문제죠. 지난번 문제도 대응, 그건 긴급구조 문제였고 42번은 응급조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중에 특별히 재난사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재난의 대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 찾는 거니까 문제 남길 거 낫죠. 볼게요. 우리가 재난사태에 관련해서 우리가 24년도 7월달에 내용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24년도 7월에 내용이 바뀌었었다. 24년도 7월에 원래 재난사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행장의 고유 권한이었었죠. 이것이 추가적으로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과가 됐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최신 우리 그 법령 바뀐 내용 중에 일부가 반영이 된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을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행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물론 행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건 권한이 있지만 심의 자체는 중앙안전위원회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행장이 하는데 그 위에 국무총리가 심의를 하는 위원장이야. 좀 이상하죠? 그만큼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편이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의 심의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중앙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 선포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후에 중앙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못하면 그냥 해제해야 되죠. 즉시. 이것도 맞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런 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과 그 다음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이 추가가 되죠. 그중에 이제 응비 이유라고 해서 재난법에 나와 있는 응급조치 내용과 휴교 관련돼서 권고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을 응비죠. 응급이 아니라 응비 이유, 비상 소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을 자제를 권고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응비 이유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응급조치 내용이죠. 이거 그 재난법에 나와 있는 응급조치 내용이죠.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재난사태 시에 응급조치하는 내용이 쭉 뒤에 나오잖아요. 응급조치. 그거 말고 재난사태가 선포됐을 때는 그거 플러스 말고 비이유를 할 수 있다. 비상소집할 수 있고 그 재난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에 이동을 자제를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들 같은 경우 휴업을 권고할 수 있죠. 그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답이 4번일 텐데 어디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행안부 장관, 여기 쭉 하면 시도지사죠. 이게 재난을 위하여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앙위의 심의를 거쳐서 사태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죠. 바로 해제합니다. 지체 없이 하는가요? 즉시 하는가요? 한번 내용에서 볼게요.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해제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우리가 법이 바뀐 것 중에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짝 끼워놨는데 크게 바뀐 내용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원래 나온 거에 그냥 하나 더 이렇게 시도지사 이렇게 정도 나온 거였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재난사태에 관련해서 선포할 수 있는 선포 권한이에요. 선포 권한은 행장에게 있다. 근데 중간 단계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선포할 때에 대통령을 정하는 재난이란 이런 재난인데 어떤 재난이냐? 재난 중 극심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사태를 건의하는 경우거나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요청이 아니고 자신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노동법에 의한 행위에 대한 국가 핵심 기반의 일시 정지는 이런 거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7월 17일에 바뀐 내용이에요. 요 시도지사 요것도 바뀌었죠. 행위도 재난한다. 그리고 이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이제 1항에 따라서 다만 있죠. 다만 여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를 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선포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여기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즉시 해제해야 된다. 지체 없이는 뭐 기준이 좀 불명확하지만 어떤 뭐 약간의 시간이 있죠. 약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근데 즉시는 바로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조건 없이. 그리고 요 사망이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죠. 시도지사가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절차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재난이 발생하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똑같아요. 관할구역에 극심한 인명,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예상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선포하다고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이제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생기는 거죠. 네 가지가 생긴 겁니다. 한번 보면 어떤 거예요? 행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건의해서 행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는 거. 세 번째,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말령 선포하는 경우. 네 번째,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시도가 하는 경우. 총 네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향후에는. 그래서 사실은 뭐 시도와 시군구 요 부분은 요거를 준용한 거죠. 사실은 요걸 준용해서 만든 거고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행안부 장관과 이제 지자체장이 여기 시군구도 다 포함되는 거죠. 시도 시군구.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행정 라인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 행안부 장관은 원래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있죠. 응급조치 이 법에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 여기 이제 재난의 경보, 재난관리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등등등 하는 그거의 응급조치 플러스 자기 소속 공무원들의 비상소집, 그 해당 지역의 이동 자제를 권고. 그다음에 이런 휴원 명령이나 휴원 휴교 처분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 교육부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 시도지사가 추가된 거죠.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즉시 해소가 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선포 조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 얘는 중앙위원회 심의에서 선포하고, 얘는 시도위원회 심의 선포하고, 지체 없이 행장에게 통보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게. 그 다음에 긴급시에는 똑같아요. 여기 시도위원회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 차이고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똑같이 즉시 해제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문제를 또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그냥 문구에 있는 거 그대로 낸 문제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만 딱 틀린 거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 볼게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요 소방서장이죠 실제는. 소방서장이라고 보면 되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며 치안활동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물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현장 밑에 소방청이 있고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소방본부에 뭐 밑에 맨 밑단끼리 이제 있는데 누구 통제받고 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의하는 거고, 치안활동 관련해서는 협의하는 겁니다. 치안활동 관련해서는 경찰서장과. 답이 1번이 딱 지켜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통제단장, 이거 누구예요? 소방청장이죠. 대통령을 정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지휘할 수도 있죠. 대규모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나서가지고 해보겠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면 또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조치 사항에 대해서 언론 발표 등은, 언론 발표 여러분들 누가 그 사고 현장 가보면 물론 소방서장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말이 어눌하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럼 누가 되겠어요? 소방서장이 각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전문가거나 제일 사항을 잘 정합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 그리고 도리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현장 지휘는 어떤 표준 체계가 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다 거치는데 각각 지자체별로 어떤 자기만의 규칙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시행규칙에 정한 대로 표준 현장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겠죠. 이건 다 이해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원래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정식 명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인데 우리는 약칭으로 중앙통제단. 현장 당일 소방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돼요. 그리고 구성은 현대자가 됩니다. 현대자. 현장 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하는 사람 쪽, 지휘 쪽, 계획하는 쪽, 지원하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자.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서는 이제 이렇게 시도와 시군구로 나뉘고요. 여기를 지역통제단장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통제장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고, 부단장이나 구성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앙통제당을 준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준용한다고 하면 여기 본부장 밑에 어떤 부가 있으면 부단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구성은 현대자 이걸 준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육상일 때 지금 소방 쪽이 하는 거라면 해양 쪽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운영해서 중앙구조본부장, 광역구조본부장, 지역본부장. 약간 명칭이 좀 다르죠? 중앙구조본부장, 광역구조본부장, 지역구조본부장. 중광지입니다. 중광지. 우리 긴급구조 현장 지휘는 그 말단에 있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기본적으로 원래 하게 돼 있지만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도 할 수 있고요. 중앙통제단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1에서 기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를 하겠죠. 아마 치안활동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관찰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치안은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지휘하는 거, 현장 지휘는 어떤 거 하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그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모습 보시면 소방서가 119가 출동하고 또 거기서 인명 구조하고 탐색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인명의 탐색 구조, 그 다음에 긴급 구조요원과 구조 지원 요원들, 재난관리 자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응급조치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긴급구조관이 있으면 임무를 부여해주고 다친 사람 있으면 이송해주고 그리고 재난관리 자원을 관리하고요. 현장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등을 현장 지휘를 하죠. 그렇지만 치안 관련된 거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문제 나왔던 거고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 긴급통제단장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중앙통제단장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가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서 시군구가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가 나서야 되겠죠. 소방본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 지원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때는 또 이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지휘할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표준 체계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역통제단장 현장 지휘에 관련된 사항은 긴급구조 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해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긴급구조 관련해서. 긴급구조 활동이 끝났거나 어떨 때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이 지역통제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대책본부장이 현장 지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소방서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앙통제단장이 하는 거, 뭐 이런 대규모 재난 일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 현장에서 현장 지휘하는 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을 각급 통제단장이에요. 그러면 중앙통제단장도 될 수 있고요, 시도도 될 수 있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도 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군데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긴급구조요원,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재난관리의 운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각급 통제단장이 지휘 통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고 지역통제단장은 각급 통제단장이 지금 긴급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통합지원본부, 그러니까 시군구 부단태장인 장인통합지원본부장은 뭐 긴급구조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오면 이 시군구 긴급통제단장이 요청이 오면 이거를 최대한 협조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극 협력한다. 시군구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적극 협력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론 발표는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한 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딱 보시면 중앙통제단장은 자기 직접 할 수 있어요. 언론 발표는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려있으면 표준화된 표준 현장 지휘책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치안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예, 복구 파트이죠. 여기 부분인데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문제를 보면 1번 재책기관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바로 통보해야죠. 해야 합니다. 맞는 편이고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재책기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냥 시행하는 거죠. 자체복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지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중앙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출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계획을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요게 아까 위에 부분하고 연계되는 거죠. 요게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이를 통보해 주는 거죠. 통보해 주면 지체 없이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피해를 받으면 재난 때 피해를 받으면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조사를 해야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신고와 조사인데 최초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고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시군구청장. 뭐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시군구대책본부장이 되겠죠. 하여튼간 시군구청장이든 시군구대책본부장이든 신고를 피해 입은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은 피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바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거를 바로 어디로 가냐? 시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재책기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 재책기관장들이 있을 텐데, 이 재책기관장도 자기들이 피해 입은 사항을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조사한 사항을 자기 책임 지역에 있는 책임 시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통보를 또 합니다. 여기 왜 통보라는 표현 썼냐면 재책기관 중에 이제 정부기관이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통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여긴 조사 보고라는 표현 해놨고, 그러면 각각에서 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앙대책본부장은 보고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왜 조사를 할까요? 돈 주려고요. 결국은 돈 주고 계획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때는 편성권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되고요. 합동 편성되는 자는 누구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책기관장이 이제 편성이 되고요. 단장은 아까도 봤듯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단원은 관계 지책기관장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포함이 되고요. 또 전문조사단을 구성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 조사를 중앙에서 해주면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복구 계획을 세우겠죠. 특별히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세워주게 돼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에 반해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재책기관장들이 그냥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수습본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서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습본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일반적인 사항도 있는 반면에 여기 아까 수습본부장 있었잖아요. 수습본부장이 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도, 시군구 이렇게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세워서 다이렉트로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하는 투트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중대본부 회의에 심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겠죠. 재난복구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약간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확정된 이 재난복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거일 수도 있고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거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습본부장이 작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관계재책기관장, 이 재책기관장에는 시도, 시군구청장 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하에 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보해주면 그대로 이 재난복구계획 심의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대본부의 심의 확정된 이 재난복구계획일 경우에만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점검 시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행안부 소속으로 구성 운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이 지도점검 계획을 5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점검을 준비를 하겠죠. 5일입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문제를 재책기관장이 하는 거와 피해 입은 사람이 하는 거 두 가지 트랙이 있었다고 했고 결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통보 아니면 신고하는 절차가 다이렉트로 이루어진다. 중앙피해 합동조사단 단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거기에 일부 관계재책기관장 소속 공무원이나 단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거와 아닌 거가 나뉘어서 보고하고 계획 세워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책기관장이 세워서 시행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절차가 이런 내용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정보공동위원회. 안전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문화 활동의 한 영역이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사실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숙지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법에는 인원 몇 명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우실 텐데 한 표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두 개 보면 기억니은 예,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높은 확률로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재난안전정보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에 포함된다. 예,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그 협의사항에 포함이 되는가? 이 내용을 보시면 잘 모르셔도 표준화와 품질 관리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잘 모르면 세모로 해놓으시고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 위원장은 요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재난관리 본부장이죠. 요거는 맞는 편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니은이 있느냐 없느냐 지우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볼 때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할 때 기억이 2개, 니은이 3개, 디귿이 2개, 니을이 2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니은은 맞겠다는 생각을 유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위원으로서는 시도의 3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예, 지방공무원은 그 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위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촉하는 사람들은 하나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틀린 내용이죠. 이건 좀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없으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결론적으로 1번하고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재난안전 정보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소방청은 어디 이상, 해양경찰청은 어디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소방청 일대와 해양경찰청 일대 이게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소방청, 소방청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해양경찰청 총경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재난법에서. 그리고 우리 3급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상급이야, 2급이야, 뭐 헷갈릴 거예요. 하여튼 이게 사실은 틀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답을 리얼이 틀렸으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직급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안 되겠 거예요. 여기 뭐 다른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에 속한 사람하고, 해양경찰청 동일하게 계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에, 이용협의회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는 요 상급에 해당되는 경무관하고, 소방공무원, 소방청에는 이게 소방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무관과 소방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급이고 저기는 2급 상당의 공무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이상이기 때문에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무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구나, 여기가. 4명이 해당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해양경찰청에서는.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는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이고요. 우리가 중앙대책본부 회의할 때 위원일 때는 이게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경무관이 아니라 치안감으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치안감으로 돼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 고직 공무원이 이제 2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앙대책본부랑 그 다음에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의 어디 이상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에는 행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4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품질 관리 사항이 있었고요.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그 밖에 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안전정보, 이거 재난안전정보죠.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 전략,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이걸 뭐 다 외울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는 걸 아셔야 되고요. 위원장을 한 명을 포함해서 4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럼 위원장은 누구냐? 재난관리본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죠.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45명 이내이다. 그 다음에 위원은 누가 되느냐? 행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죠. 공무원은 임명하는 거고 민간은 위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1호사항, 2호사항은 임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호사항은 위촉하는 겁니다. 그럼 임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보면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늘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세 가나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 소속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잘 보시고, 그러면 그 중에 소방청하고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한정을 해놨어요. 여긴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해 놓았고, 나머지는 고위공무원단 중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만 요정한 소방감 이상, 경무관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은 경무관이 3급 상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소방청 같은 경우는 소방감이 2급 상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아까 문제 나왔듯이 소방정은 한참 밑에거든요. 총경은 이게 총경 같은 경우에는 4급 상당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이켜서 보시면 계급을 보시면 아까 총경이 어디 있었어요? 총경 여기 4급 상당이죠. 아까 4급 상당이었고, 그 다음에 소방정도 4급 상당이었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요 경무관과 소방감이잖아요. 여기가 기준이, 여기 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문제를 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밑에 나온 것도 아셔야 되겠죠. 대충은 뭐가 있는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뭐만 아시면 되겠어요. 위에 것만 아시면 되겠죠. 위에 것만. 그래서 과, 행, 보, 환, 국, 해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관련해서는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시도는. 그 다음에 합격풍사의 민간 전문가가 되고, 이 합격풍사 이 3호사항은 임기가 2년이고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이렇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또 생겼었잖아요.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에 둘 다 있으니까 요거 헷갈리시기 때문에 이걸 서로 비교하시면 보시고, 위원들이 또 이렇게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합니다. 여기 보자가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경질이 들어가고, 여기 농산고가 들어가고, 경질이 들어가고, 여기는 해양 경찰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소와 해가 경무감 이상, 소방감 이상으로 돼 있죠.
그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 아까 주의하라고 해서 중앙대책본부위에서는 경찰 공무원은 치안감 이상으로 돼 있어요. 위원이. 그래서 이때는 경찰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는 경무관 이상으로 돼 있어요. 해양경찰청만 해당이 되고요. 경무관 이상이고 여기는 치안감 이상.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은 소방관 이상으로 다 2급 상당 이상으로 돼 있다. 예 2급, 예 3급.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요거는 협의사항 맞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재난관리본부장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고 1회 연임하는 것은 합격 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을 담당하는 중앙직은 고위공무원단 중에 소방청은 소방감, 해양경찰청은 경무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법은 안전문화 활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지역축제 개최가 최근에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제를 자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축제는 우리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여기 부분을 많이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묶음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찾기 쉬운 문제겠죠. 1번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외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죠. 두 가지 경우가 나눠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경우와 그 외자니까 민간 단체나 업체가 되겠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뉜다는 거. 그래서 외자니까 민간인이고요. 해당 기간 수차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죠. 그리고 안전조치를 해야죠. 맞는 표현이네요. 맞는 거예요. 근데 사전 통보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해야 돼요? 3주 전까지 해야 되죠. 3주 전. 개최 3주 전까지 하고 변경될 때는 7일 전까지 변경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출.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지역안전이니까 시도나 시군구죠.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내용 3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필요해 협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해놨죠. 당위성을 해놨죠. 둘 때는 만약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시도는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는 시도에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는 시군구의 소속으로 장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두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일 텐데 4번이 뭐가 틀렸느냐.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이 되는 거 맞고 부단체장이 2명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상인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하죠. 근데 행정이 임명해요. 여러분들 지역안전협의회를 다 두게 돼 있잖아요. 행사가 여러분들 3월달, 5월달, 여름철, 겨울철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 근데 이거를 지자체장이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업무를 해야 될까요?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리고 행정이 임명하는 내용을 놓으면 안 된다. 그냥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2명이서 할 때는. 4번이 틀린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역축제 개최는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언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문제가 기존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 처음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은 요런 지역축제를 할 때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민간단체와 업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그럼 어느 축제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해야지 안전관리 수립을 하겠죠. 그래서 순간이에요. 순간. 평균 1000명도 아니고 몇 명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1000명만 어느 순간이라도 넘으면 그렇게 예상되면 그 축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주관하는 어떤 콘서트가 축제가 있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아이돌이 와서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그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다음 축제 중에 이런 재료 등으로 하는 축제 아니면 이런 축제 어디에서 하는 축제 장소나 재료에 관한 문제예요. 산이나 수면이나 하는 축제, 불이나 폭죽이나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질 물질로 하는 지역 축제 중 어느 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개최하는데 순간 최대 500명이 될 예상이 되는 축제라면 이거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했잖아요.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질 때는 이거고 장소로 따질 때는 이거고 재료로 따질 때는 이거 어느 거 하나에도 해당이 되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관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여기 1항하고 3항, 1항이 요거고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 이거 3항이 지역 그 민간과 민간단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는 거로 볼 수 있죠. 일단 개요가 뭐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고, 관리조직, 임무가 뭐냐, 그리고 화재 예방과 다중문집 등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추가된 거죠.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인 어떻게 인명피해를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시 대응하는 요령과 누가 담당하는 기관이고 담당자는 누구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축제가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는 1항 부분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할 때는 우선은 행장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에게.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리고요. 그리고 본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이 행사를 주최를 하니까 필요시에 협조 및 역할 분담을 요청을 합니다. 누구랑? 관할 경찰서장, 소방관서장, 관계기관장에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 관할 지자체장, 소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는. 그러면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 지역안전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계획을 청취한 다음에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수립한 걸 어디가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행안부와 시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는데 뭐 제출했으니까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절차는 안 나와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야, 네 이거 부족해. 이거 좀 바꿔. 이런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정 요구에 수용을 해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하는 실제 절차고요. 이에 반해서 그 외자, 민간단체나 업체가 할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행장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고요.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따로 안 합니다. 민간단체에다 누가 행사할지 어떻게 알고 통보를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공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협조 및 역할 분담 요청은 대상은 똑같은데 특이한 게 뭐냐? 객체자, 이 민간단체와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민간단체와 업체가 요청을 안 하면 이런 협조와 역할 분담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독특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지역안전협의체를 구성 관할 시군구청장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장이니까 지역자가 빠지고 시군구 안전협의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관할 지방 단체와 소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의견은 또 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협조와 역할 분담 요청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만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의견 청취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되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개최 3주 전입니다. 그리고 변경시는 7일 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계획을 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보완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다중 참여 예상 지역 축제가 개최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태원 사고 때문에 나온 거죠.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25년도에 출제가 가능하다. 먼저 언제 하느냐? 관할 시군구청장은 다중 참여 예상 지역 축제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요.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장은 의무입니다. 기본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기본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개최자가 없고 불분명하니까 작성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하라는 거예요. 전에 이태원 사고는 아무도 안 했었죠, 이거를. 그리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관할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의 또 판단될 경우, 또 광범위한 지역의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지역 축제가 두 개라서 동일한 지역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동시에 열리면 똑같은 거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시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 또 시도지사가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해야 되겠어 하면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런 동일한 지역 축제인데 동일하지 않은 다른 축제가 2개 이상 걸렸을 때는 시도지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관할 시군구 계획을 접수해서 종합회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야 줘봐, 네가 요청했으니까 줘봐, 니네들 계획 세웠지? 줘봐. 이래서 계획을 종합을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이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1항이든 3항이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민간단체가 하든 어떤 것든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시도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군구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하고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하죠. 이런 지역안전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뭐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협의를. 그 다음에 이행 및 비상시 대책, 각각의 협조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는 거죠. 결국 말편대로 안전을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단체장이 해요. 근데 부단체장이 2명, 3명인데가 많아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자기가 지명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은 이런데, 위원은 당연히 아까 경찰관서, 소방관서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전기, 가스, 통신,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 어떤 시장에서 할 경우에는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당연히 이 시도나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누가 정해야 되겠어요? 행안부 장관이 그냥 정하는 거죠. 고시를 하든 정해서 규칙을 만든 그건 하겠죠. 돌아가 보면 외자가 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지역 안전협의회는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할 경우에는 시도 안전협의회는 시도 소속으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장 소속으로, 시군구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안전위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이고 부단체장이 2명이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대로.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한 것 같지는 아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10번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대의소량 업체와 전문가 나군 문제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돌아갔죠. 그래서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사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단 위임한 사람 제외하고요. 위임한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니을 3개씩 나온 거죠. 3개씩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문이 5개가 있다 보니까 몇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의 것들은 3가지로 나뉘어요. 임무가. 하는 업무 첫 번째는 중앙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 사전 조정은 조한, 예수, 보험인데요. 요거는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사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직접 심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기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집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요. 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안전 뒤에 나오는 재난안전 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이 3가지를 심의를 하게 돼 있죠. 물론 위임받은 사람도 하긴 하죠. 그래서 뺀 거고요. 기억,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등 평가 등의 재난안전 관련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한 사전 조정. 예, 우리가 사전 조정에 뭐라고 했어요? 조한, 예수, 보험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조정하는 거죠. 첫 번째 조정, 사전 조정. 요거에 대한 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 의무 보험 관련된 거에서 심의를, 이거는 중앙위원회에서 하죠. 예,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을 지우면 답이 그냥 2번이다. 쉽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기종이 심의한다고 했어요. 집기종. 그래서 종 해당되는 거 맞고요. 기반시설, 기반, 옛날엔 국가 핵심 기반이 국가 기반 체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집행계획에 심의를 하죠. 이건 사전 검토를 하겠죠. 사전 검토. 만약 편을 쓴다고 하면요. 그럼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중앙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중앙위원회 상정된 거는 사전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 그리고 사전 조정하는 것들은 조한, 예수,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조정하는 거와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한, 예방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 조한, 수습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앙위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전에 조정위에서 사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기종이 심의를 하고 위임한 사항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한다? 계획정책에 대한 4가지를 한다. 중국 진사,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예산에 관련된 부분, 국가기본계획, 중요정책, 그다음 선포 2가지, 조한예수 보험, 이런 게 있다. 이건 심의하는 기관이다. 그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아까처럼 사전 검토, 사전 조정, 심의 3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사항들도 이 집기종 중에 집기만 하고, 또 위임받은 사항 중에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주제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죠. 내용을 보시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그다음에 안전문화진흥, 그다음에 복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섞여 문제가 됐죠. 이렇게 문제는 이유는 앞에 1번부터 9번, 그러니까 9번째 문제까지는 중형, 대령 업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경과 가군 이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 나머지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문제는 이제 대의와 소령 업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문제를 골라서 낸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고 항상 2개씩 있으니까 뭐 하나 제대로 알면 2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 두죠. 간사는 이 재난방송협의회는 과기부 장관이 주로 통제하죠. 그래서 간사는 과기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기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당연히 니을이 X가 될 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니은이나 디귿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니은, 국가는 국민 안전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안전의 날을 언제 하기로 했어요? 세월호 날짜죠? 4월 16일.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은 숫자, 안 좋은 숫자 있죠? 4자, 매월 4일. 방제의 날은 5월 25일입니다. 이거 맞는 편이죠. 니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니은 지우면 답은 4번으로 쉽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내용을 볼게요. 뭐가 디귿하고 니을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하여 긴급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자원봉사자의 유족이죠. 그 자원봉사자의 유족의 보상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미성년, 일단 배우자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미성년자의 자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성년인 자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성년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순으로 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다 이렇게 분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배우자가 1순위로 그냥 다 몰빵으로 받는 개념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으면 2명이 나눠 받는 거고요. 또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부모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가 받는 거고요. 조부모가 없다. 성년인 자녀가 나눠 갖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아니면 우선순위 독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식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눠 갖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미성년자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조부모 뒤로고 성년의 자녀가 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복구비 등을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를 받았으면 반환 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때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 반환금의 징수에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안 돼요. 국세와 지방세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반환금 징수가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선이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방송재난협의회 내용이 나왔죠.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인데 하는 내용은 뭐예요? 심의를 하죠. 그래서 참 이게 좀 평온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협의회인데 심의를 한다. 그럼 심의회를 바꿔야지. 이거를 협의회로 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바뀐 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필수죠. 그리고 시도재난방송협의회까지 필수입니다. 시군구는 임의사항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역할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거 내분 잘 보시고요. 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있어요. 그 지명한 사람 어디서 지명을 해요? 여기서 지명합니다. 여기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합니다. 이 되게 독특한 방법이죠. 호선하는 게 여기 말고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간사는 과기부 장관 소속의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사람이 과기부 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인원이 몇 명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25명 이내이다. 그리고 25명인 거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실무위원회도 5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원이 돼 있지만 회의할 때는 25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때도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정해진 게 아니라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25명 내외일 때는 구성원의 2분의 1 참석 개의를 해서 출석위원회 2분의 1이 의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을 잘 보셔야 돼요. 위원은 3가지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과방 기행국의 고위공무원단이나 상당 공무원 중에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나머지 기관, 과방 기행국 말고 나머지 기관이 그 기관장이 추천을 해서 과기부 장관이 임명. 이때는 이제 방통위원장과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그리고 과기부 장관이 위촉하는 이 3가지가 있고, 위촉하는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지상파 재난방송 총괄자인데 지역방송은 아니다. 그리고 종편과 보도 전문 재난방송 총괄자 조교수 이상이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부교수 이상인 게 나와요. 새로 바뀐 게. 그래서 요거 조교수 이상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5년 이상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 이거였고, 두 번째 게 안전문화 진흥에서 날짜 놓는 게 있었죠. 거기 안전점검의 날이 안전점검이
4자. 우리 안 좋게 죽을 살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은 4자에 하는 거고요. 방제의 날이 5월 25일,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가 일어났던 4월 16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법에서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시험지에 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복구에 있다 보니까, 원래 보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준용하는 거, 뭘 준용하는지, 치료 절차와 보상금의 치료 받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신체 다쳤을 때는 치료도 해주고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굴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 참여한 자원봉사자예요. 첫 번째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응급부담을 할 수 있다고 저기 응급조치 시에 배웠잖아요. 그때 응급조치 명령 종사를 받은 사람, 응급조치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긴급구조할 때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구조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류의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빠지는 거고요. 여기를 보면 예비군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근데 여기는 보시면 치료와 보상금은 국가 업무와 시설에 관련됐을 때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단체의 업무와 시설에 관련됐으면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법 전 문제에서 예비군법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체가 낸 재보상금을 준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건 좀 논란이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지금 문제는 치료와 보상금 국가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순서를 여기 나왔죠. 이렇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배우자 1순위, 2순위 미성년자,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5순위 성년인 자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순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각 똑같은 순위에 2명 있으면 같은 순위 나눈다. 순위 우선자 독식이다. 그리고 태아는 태어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치료 절차는 민방위법 시행령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요. 보상금 지급 절차도 요게 41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여기 4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돈 주는 지급 기준은 의사장자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재난법은. 그러면 치료 절차와 보상금 치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재난법은 이 법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되겠죠. 치료의 절차는 이건 동원이나 훈련 중에 다친 사람이죠. 재난법은 참여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명령자, 민간 긴급구조 지원 요원, 이렇게 세 가지 사람만 합니다. 다 민간인이죠. 그리고 치료 절차는 우리 민방위법 다시 생각해 보시면 치료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읍면동장을 거쳐서 조치를 한 지자체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절차를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절차는 민방위법은 치료에 따른 다친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는 절차인데, 그거를 이 치료한 대상자와 유족 플러스 장비 손실 자원봉사자의 장비 고장하고 파손한 것까지 같이 둘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차의 보상금 절차에 될 때는 시장 운수구청장에게 갔었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부담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데까지 넘어가는 거로 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준용하고, 재난법에서는 이 준용을 하다 보니 민방위법은 국가가 부담할 때는 행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주무부처장이 되는 거고요. 민방위 기획위원회였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뀌고, 시도위원회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뀌고,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군구안전관리계획으로 바뀐다는 거, 준용하는 거, 이런 걸 유의하시면 됩니다. 민방위법을 아니면 재난법도 치료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의사장자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상 손실보상은 재난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원명령하거나 응급부담을 했을 때 손실보상하고, 방면에 봤던 자원봉사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돼 있다. 동원명령과 응급부담의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손실을 조치를 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자원봉사자 다쳐서 보상받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법 시행령 44조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으로 가고, 실제 조치한 사람이 시도면 시도에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구조 관련해서는 민간 긴급구조 지원은 지역통제단장이 정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복구비와 반환에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봤듯이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반환금의 징수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의 분야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기준의 분야와 범위는 안 나왔었죠. 계속 안 나왔다가 이번에 법이 이 표가 바뀌면서 최신 법령을 반영해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문제 자체는 뭐 하나 찾는 틀린 거 하나 찾는 거니까 쉬운 문제였죠. 한번 내용을 볼게요.
분야별로 안전기준은 분야별로 하죠. 그래서 안전기준을 선정하고 뭐 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를 등록을 할 때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안전기준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먼저 건축시설의 분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하죠. 건축 관련돼서 다중이용업소 조화, 국가유산시설 조화, 유해물질 제작 및 공급시설 등의 구조와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의 그 범위로 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교통 및 교통안전 분야. 건축은 누가 하겠어요? 국토부에서 하겠죠. 교통도 국토부에서 하겠죠. 육상, 해상, 항공 등에 관련된 시설, 안전부대 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에 관련된 안전기준 범위로 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생활 및 여가 분야. 이거 어디서 할까요? 문체부에서 주로 하겠죠. 문화체육 관련돼서. 그래서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 놀이시설, 각종 예부 활동, 각종 공사장의 주변 시설물과 관련된 문체부인데 공사장이 나왔죠? 예, 이게 틀린 내용이죠. 공사장은 따로 있죠. 국토부에서 관리하겠죠. 공사는 건축이니까. 그래서 틀린 표현이 성격이 안 맞는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다. 보건, 식품 분야. 보건은 보건복지부고 식품은 식품의약처죠. 그래서 의료, 감염, 보건복지, 축산, 수산, 식품, 위생에 관련된 안전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기준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준의 정의가 총칙 2조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 중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다. 기술적 기준을 체계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의 별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별표의 분야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는 보시는 것 같이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 나왔던 영역은 어디 나왔어요? 건축이 나왔고 생활 여가 분야가 나왔고 요 공사장 분야가 나왔었죠. 그리고 보건식품 분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유의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겠죠. 건축일 때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옛날에 문화재라고 했죠. 국가유산을. 지금 국가유산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유해물질. 그래서 유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유해물질 하면 이 환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거로 생각하시는데 유해물질의 제작, 공급시설, 유해물질의 제작하고 공급하는 시설이다. 시설. 그래서 이런 소방 관련된 거 들어가고 건축이니까 생활 여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 놀이시설, 각종 외부 활동 관련된 거고 환경은 대기환경, 토양환경, 수질환경 그리고 인체에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과 발전시설 에너지 분야가 있죠. 요 에너지 발전시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는 쭉 육해공 관련시설, 안전부대시설 등등 산업 및 공사장 분야는 각종 공사장, 산업 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 보조에 관련된 안전기준 이때 공장시설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산업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정보통신 분야는 과기부 장관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사이버 안보 분야는 이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안보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매체나 관련 시설, 정보 보호에 관련 안전 기준을 새깁니다. 근데 보건 및 식품 분야는 잘 보시면 의료, 감염, 보건복지, 축산, 수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농림축산부 아니냐. 농림축산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식품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농림축산부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식품 분야로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 말고 그 밖의 분야는 안전기준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전기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야와 범위, 정의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우리 안전기준의 등록과 심의하는 게 또 나오죠. 그리고 안전기준 심의회의도 있죠. 그래서 그것과 다 연결해야 된다. 안전기준 등록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신설, 변경할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등록을 받은 행안부 장관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안전기준 심의회의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거기서 확정한 거를 관계중앙장에게 통보해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설, 변경한 거를 요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조금 보완한 성격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기준을 조사해서 관계중앙장에게 통보해주면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기준 심의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들은 확정된 내용은 관부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관부에 고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기준 심의회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구성은 행안부 장관이 받았으니까 구성을 하고요. 심의 의결을 합니다. 안전기준의 등록, 신설, 조정, 보완. 그래서 아까 안전기준을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인원이 몇 명이냐? 안전은 20명 이내다. 그리고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와 좀 구별하셔야 된다. 위기,
관리 매뉴얼은 협의회는 거기는 200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의장은 재난관리본부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재난관리본부장이 한 것들은 성별을 고려하죠. 그리고 급이 어느 정도 되냐?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명할 때는 행장이 임명을 해요. 임명하고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쪽 한 인원, 민간인들은 임기가 그냥 2년이에요. 거기 뭐 중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잔여 기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례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6년까지가 연장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4년 하다가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2차례만 연임한다고 했으니까. 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 이거는 의장이 임명합니다. 간사는 의장이 임명해요. 아까 위원들을 임명하는 거는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여기는 의장이 지명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네, 행안부 공무원 중에서 그 외 내용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재난안전법 13번째 문제인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4년도 상반기에도 출제가 한번 됐었죠. 그런데 출제가 됐었는데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것들을 출제가 돼서 전부 정답 처리했던 적이 있었죠. 또 연장으로 해서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나왔죠.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련해서 여기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를 했다. 내용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단순하게 하나만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그 재난안전보험을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있어서 그 행정기관장이 법을 제정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구 보면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 쭉 보시면 뭐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이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법을 개정할 때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이죠. 가입 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 의무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고 위험이 많은 가입 의무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편이고요. 2번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당연히 정보를 얻겠죠. 그럼 누설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은 또 똑같이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정히 노력해야 된다. 다 노력으로 되어 있죠. 맞는 편입니다. 그럼 4번이 답인데 뭐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그 원인에서 어떤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이죠. 1억 5천만 원. 5천이고요. 사망일 때도 똑같죠. 1억 5천. 부상일 때는 3천만 원. 이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1억 5천과 3천만 원으로 돼 있다.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부상은 3천만 원, 사망은 1억 5천.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그게 고정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생겨도 사망하고 똑같이 1억 5천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6조 2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춰야 될 기준. 그래서 여기가 시험을 지난번 24년도 상반기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주체가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령을 개정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내용들이 다 노력한다는 표현 나온 게 그런 이유고요. 첫 번째, 이런 사고로부터,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히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도를 정해라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장애가 된 거 1억 5천만 원, 부상이 3천만 원이다. 헷갈리지 마라. 장애했는데 1억 사망하고 똑같으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세 번째, 이런 가입 의무자들이 가입을 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럴 때 독려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법에. 그리고 네 번째,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제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이 재난안전 의무보험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줬죠. 그러니까 해제나 계약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줬죠. 그래서 이게 24년도 상반기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물론 답은 정답 전부 다 처리해줬지만 그 내용이 요거죠.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그럼 보험사 가입자가 거부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가입 대상자 등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수리, 이거래 허가 등이라고 할 때 취소 변경되어서 의무보험 대입 가입자가 안 된 경우는 당연히 다 거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래 사업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영업정지, 휴업, 폐업, 천재지변 이런 이유로 더 이상 그 목적이 아니면 당연히 가입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겠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를 양도,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딴 사람이 이렇게 양도했어. 그러면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가입 의무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 보험사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했는데 그 가입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입해서 하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건 당연하겠죠.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되는 거지 뭐 두 개까지가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 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이죠, 이거. 그리고 상법상의 어떤 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인데 이걸 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게 보험사업자냐 중앙행정기관장이냐를 바꿔놓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5상 사고 위험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문제 나왔었죠. 6번 재난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하는 거. 아까도 이거 나왔죠. 이렇게. 당연히 업무상 알게 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벌 규정이 돼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공동으로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피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 두 내용 있었죠. 그 다음에 권한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요거 장애가 생길 때는 1억 5천만 원이다. 이게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이다. 수고하셨습니다.